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 주말 이란이 사상 처음 이스라엘 영토에 보복 공격을 한 뒤 중동 전쟁이 우려되던 긴장은 조금 풀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대응인데 확실치 않습니다. 가자지구 난민 학대로 세계의 비난을 받던 이스라엘이 먼저 치외 법권 지역인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음에도 오히려 피해 국가가 돼서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또 보복 공격을 한다고 선언했지만 공격을 할지 아니면 이란처럼 드라마틱하기만 하고 피해는 덜 줘서 지상전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약속 지킴과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했습니다. 동맹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보여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은 반대함으로써 중동 전쟁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에게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이 강해집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스라엘 쪽으로는 몰리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안까지 포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맨하탄 법원에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커튼이 올려졌습니다.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엘스 관련 재판으로 배심원 선정 작업 진행 중입니다. 섹스, 돈, 협박이 결합된 이 스토리는 모든 장르가 섞인 정치 재판 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43%까지 올라갔고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세금 보고 마감일입니다. 텍스데이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치 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3월의 소매 판매는 전문가 예상보다 높은 0.7% 증가였습니다. 자동차와 가솔린 판매를 빼면 더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입니다. 올 1, 4분기에 애플이 휴대폰 판매 1위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안 팔린 게 이유인데 이로써 삼성이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나 애플 모두 중국 제품 샤오미 등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의 칩 공장 생산을 확장하는데 64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대만에 대한 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우선 주말에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 산발적으로 그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그래서 결론은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3차 전쟁으로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이걸 겁니다. 오일값 등등과 다 연관이 되니까요. 현재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알 수 없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사상 처음으로 그림자 전쟁을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1979년도 이란의 호메이니용이 공화국으로 설립을 하면서부터 서로 적국이 됐고 그러나 그림자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못마땅할 때마다 이란의 핵 과학자를 암살한다던가 하는 방식이었고 이란은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하마스를 지원한다던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스라엘이 4월 1일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습을 해서 혁명수비대 대장과 여러 명을 살해했습니다. 시리아가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쪽으로 무기를 보낼 때 이제 그 통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결합된 거죠.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데 이란이 14일이나 걸렸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드라마식의 어떠한 그 보복 공격이었고 너무 많은 처음에는 100기의 드론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200기, 300기가 넘는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미사일들은 목표물을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건 보여줬습니다. 이란이 뒤에서 그림자처럼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할 때 했었던 여러 가지 무기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을 썼으나 성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금 원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나 되는 이란에서 또 국외에 전쟁을 하면은 이란 정권도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리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쩜 14일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을 계산을 하면서 미루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사흘 전에는 이웃 나라들에게 다 통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알아서 준비하시라 하는 뜻이었겠죠? 미국에도 통고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부터는 무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여행 자제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 sooner or later 하루 이틀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성 발언을 이란과 다 통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적국이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백도어가 없습니다. 뒤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이란도 원치 않고 이스라엘도 두 개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이스라엘도 그 아주 굉장한 국지전은 원치 않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벤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워낙에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서로 이란과 적국과의 사이에 소통 채널이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죠. 잘못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은 항상 그럴 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투자자들도 안심하는 것 같고 오일값은 오히려 조금 내렸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잘못 계산해서 이란에 굉장히 강한 보복 공격을 하면 이란도 또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시리아에 있는 치외 법권인 영사관이 공습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란도 했고 대신에 알아서 다 피하고 해라 해서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미국도 그쪽 지역의 모든 군사력을 집결시켜서 이스라엘로 여러 드론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외부에서 미국은 그 아랍 국가 그쪽에 한 6개국의 전부 군사 기지를 갖고 있으니까 전부 방어해 줬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심지어 아랍인 요르단도 이스라엘과 딱 붙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자국이 먼저 방어를 해야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정보를 준다던가 전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에 피해가 없게 해라. 이란도 그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도 약하게 보복할 것이고 약하게 보복을 받아야 중동 전쟁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이스라엘도 이번에도 또 정보 실패했죠.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리라고는 알았지만 아니 이스라엘 영토를 사상 처음으로 이건 이제 처음 당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무기 자체도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드론이 슬로우 모션으로 간 것도 있지만 정교한 것들도 있습니다. 봐라 우리 이 정도는 돼. 하고 보여주면서도 큰 피해는 없게 막았다는 건데 그럼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서로의 공격과 보복 대응이 왔다 갔다 하기 그 전에 교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험한 단계로 가느냐 이건 이제 순전히 이스라엘에 달렸습니다. 이란은 우리의 보복 공격은 끝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보복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또다시 보복 공격을 해야지. 그리고 미국도 개입하지 말아라. 미국, 영국 너희들 왜 그래? 이스라엘이 치외 법권인 시리아에 이란 그 영사관을 공습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숨졌는데 아무 얘기 안 했잖아. 이스라엘 비난하지 않았잖아. 그거 니들이 할 일이 아니지. 이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다시 이스라엘이 보복할 때 영국이나 미국 뭐 어떻게 해보기만 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그쪽에 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이란을 방어하는 것까지는 도왔습니다. 미국이 많이 막았어요. 많이 막아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에 떨어진 것은 남부의 기지 중심 사막에 떨어졌기 때문에 베두인 7살 소녀만이 중상입니다. 베두인이라는 것은 아랍계 그 유목민이잖아요. 그만큼
정교하게 그런 쪽으로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것에 따라서 또다시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다 막았다. 다 요격했어? 99%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라고 얘기하지만, 방어 능력은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보복한다. 이스라엘도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점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보복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막 하마스 전쟁에서 엄청나게 정말 잔인한 인종이야 하고 비난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해서 받은 보복 공격인데도 피해 국가가 됐습니다. 애매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뭐 며칠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무기 팔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지원해야지 되겠어. 이란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림자 전쟁, 뒤에서 했었던 그림자 전쟁이 오픈 전쟁이 된 것은 이제 맞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잘못 계산을 해서 이게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걸 원하는 거고, 미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벤자민 네탄야후와 이제 주말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이란의 사상 첫 번째 이 같은 공격에도 너무 잘 방어를 하셨고, 이란을 패배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정말 얼리고 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해라. 보복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어하는 데까지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다 요격을 해줬지만, 이란을 다시 보복 공격하는 건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끔찍한 중동 지역의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중동 지역이 불안정할 때 미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선거철인데.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것. 이란이 자제를 할 것인가 억제를 할 것인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억제를 할 수 있는지는, 이란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 데는 강성과 비둘기파와 매파가 막 겨루다가 그 정도에서 합의를 본 것인데,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는 국내에서 인기 엄청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기 기반인 우파는 하마스도 막 강하게 가자지구 사람들 숨지는 거 그건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마스를 물리쳐야지 하는 사람들인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보복을 하라고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네탄야후로서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봤지만 미국이 방어하지 않았으면 99.9% 요격해내지 못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란과의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국가들도 이란은 아랍 국가는 아니잖아요. 무슬림, 종교는 비슷하지만 이란은 아시아에서 제일 서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서쪽인 이란 옆부터 바로 서쪽부터 아랍 국가가 쭉 시작되는 거잖아요.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이렇게 되는 건데, 아랍 국가에서도요.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이렇게 그 미사일 공격 같은 것을 하면은 거쳐야 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파편을 막고 싶어 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란도 원치 않고 아랍 국가도 원치 않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파가 원한다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미국의 뿌리침을 그냥 무시하고, 아랍 주변 국가들의 그러한 눈초리를 무시하고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가? 이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미국은 분명한 걸 보여줬습니다. 동맹국을 설령 최근에 벤자민 네탄야후와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좋지 않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맹국을 방어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나 그 동맹국이 불필요한 다른 국가를 공격할 때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유엔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주말에요. 온통 이란을 하고 너무너무 바빴고, 이란이 14일 동안 시리아에 있는 이란 그 영사관을 공격을 받고 어떻게 할까 하고 사람들을 계속 추측하도록 게싱 게임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흐지부지 전혀 공격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할 것인가, 무슨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을 써서 이걸 이제 우리는 지금 게싱 게임을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한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아무리 미국이 막아도 이스라엘이 그 결정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이 91년도에 그때는 이라크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뭔가 전쟁의 그 판을 키우고 싶어서, 우리 그 사막의 폭풍 전쟁 있죠. 이 데저트 스톰. 그때 이 이스라엘도 막 끌어들이고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40기죠. 40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쐈습니다. 91년도에. 그게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막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쫓아내려고 하고 해서 미국이 그 전쟁에 들어갔었던 거잖아요. 이라크 전쟁에. 그때 41기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발사를 했거든요. 이라크가. 미국이 여기에 대응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사크 샤미르 총리가 미국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복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벤자민 네탄야후는 외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이걸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도 뭐 이스라엘에서 그다지 많이 사람이 숨지진 않았어요. 그땐 사담 후세인이 이번에 이란처럼 정교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숨지지 않은 게 아니라 무기가 그만큼 허약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도 있고, 아무튼 벤자민 네탄야후는 권력 지키기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인기도 너무 없고 권력 지키기에는 너무나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등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럼 내부에서 강성이 자꾸만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요, 이스라엘도 뭔가 일을 군사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할 때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무기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잘 하겠죠. 본인이 91년도에 그런 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참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마스 전쟁 여기에 대해서 휴전 협상 중인데, 문제가 더 커지면은 굉장히 곤란한 그 중동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91년도에도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정치인이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주변에서 이스라엘의 우방국들이 그래도 아무튼 이스라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넣으면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도 자제력이 강해진다. 그래야지 벤자민 네탄야후도 다른 우파에게 설득을 할 그런 명분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갑자기 유가가 올라간다던가 세계의 경제가 출렁인다던가 이런 그 중동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로 오해하지 않는 것을 잘하도록 뒤에서 미국과 이란도 다 백채널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마디로 왜 그렇게 적국이 됐는가 하는 것은 그 팔라비 왕조,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반세기 동안 점령함으로써 그 아랍은 아니지만 이란은요, 이란이 어느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아랍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같은 종교를 그 갖고 있는 이란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미국과 친한 그 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 그 팔라비 왕조로서는 뭐 좋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많이 도와줬죠. 농업 부분에서도 군사 훈련 같은 것도 많이 시켜줬는데, 1979년도에 이란이 왕조에서부터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미국을 딱 그 적으로 하고, 이스라엘은 작은 적, 큰 사탄, 작은 사탄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 적대 관계가 엄청나게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란은 워낙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도 많이 받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막 무기로 싸우고 하고 할 그런 것도 없고, 호메이니 때부터 지금의 최고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없어져야지 될 암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 사이는 아주 그 나빠 있는 그런 사이에서 미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는 그 확인을 했고요. 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현재.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기의 사건, 세기의 드라마, 트럼프 드라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어떤 때 딱 포인트에 가면은 이걸 좀 알아둬야지 계속 이렇게 제대로 흡입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형사 재판 4가지 이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시작이 됐고 아마 선거 전에는 이 케이스만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나면 판사가 어떤 그 벌을 책정을 할 테고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잠을 자고 선거철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13만 달러를 줬는데 그 돈을 이제 비즈니스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34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같은 재판에 이런 그 재판 쇼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단은 비극이죠.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희극적인 요소도 많이 나올 테고 풍자적인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간 드라마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섹스가 있죠. 돈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제 협박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막음 돈을 주고 이거 하면 이래저래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 변호사에 의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크게 여기까지 왔었는데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증언할 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꼭 재판에 참석을 해야지 됩니다. 이 바쁜 선거철에. 하기는요. 민사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꼬박꼬박 참여를 해서 돈을 많이 거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석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서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의 군상들 얼굴을 그 앞에서 봐야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제력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뛰쳐나가기도 했고 또 뛰쳐나가서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욕을 검사, 판사의 스텝, 판사의 딸, 누구에게 다 쏟아냈는데 이번에 개그 오도가 내려졌기 때문에요. 그런 것 잘못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로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생활이 방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잤건 섹스 스캔들에 국민들은 익숙합니다. 스토미 데니엘스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무슨 맥두걸이었죠? 캐런 맥두걸. 전 플레이보이지 모델과도 그런저런 일이 있었고 일단 지금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원래 이름은요. 스토미 데니엘스는 포르노 배우로 활동할 때 이름이고 스테파니 클리포드랍니다.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배심원들 선정 작업이 시작이 됐고 재판은 맨하탄이니까 굉장히 배심원들이 블루 그 진보적인 성향의 배심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온갖 정치의 추악함, 막 오물과 같은 거 이런 거 다 나올 텐데 그게요. 6주일 내지 8주일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팔리는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엘빈 브레이그 검사가 이걸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마이클 코엔이라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때 그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돈을 줬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 지금 뉴욕의 검사가 그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네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더러운 문제들을 트럼프와 결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해줬던 그래서 별명이 픽서인 마이클 코엔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타블로이드 관련자인데 데이빗 패커라는 트럼프의 친구예요. 그 전에 스토미 데니엘스 이전에는 이 사람이 그런 누구에게 여자하고 잠자고 이런 문제가 터질 것 같으면 돈 주고 그걸 이제 돈을 주고 나서 입막음을 딱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했었던 사람인데 이 데이빗 패커라는 사람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해주고 본인이
캐런 맥두걸 그 플레이보이 그 모델에게 15만 달러를 줬는데 트럼프가 안 갚았대요. 그래서 안 갚아서 이 사람이 그 뒤에는 스토미 데니엘스 거는 본인이 나 이거 돈 내고 내 돈으로 먼저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시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개인 돈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에게 체크를 받았죠. 근데 변호 비용 이렇게 해서 뭐 몇 달에 걸쳐서인가 아무튼 걸쳐서 13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이제 보통은 경범죄입니다. 이런 케이스에 지금 34개 혐의인데 뭐 12개는 장부를 조작했다. 11개는 뭐 체크에 관한 거 뭐 이렇게 해서 34개 혐의인데 경범죄인데요. 이 경범죄가 보통은 경범죄인데 형사 이거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러려면 그래서 이게 유죄가 나오려면 검사가 그런 돈을 포르노 배우에게 잠자고 돈 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범죄를 덮으려고 했다. 속이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걸 증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그거 돈 준 게 왜 선거법 위반이야? 나는 그냥 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와이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검사 측에서는 선거가 치러지기 5일 전에 그 스토미 데니엘스가 다른 곳에 이제 이 스토리를 팔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돈을 줬으니까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도 왜 그 돈도 그 어떤 식으로 쓴 돈이라는 것을 거짓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인 마이클 코헨과 또 전에 이제 트럼프의 이런 입막음에 본인이 돈 주고 처리를 해줬었던 데이빗 패커라는 사람도 증인으로 나오게 되죠. 트럼프의 변호사는 간단합니다. 마이클 코헨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전에는 그렇게 트럼프를 위해서 나쁜 일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했고 거짓 증언도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트럼프와 결별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도 2018년도에 막 마이클 코헨이 힘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호 비용도 대고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가 변호 비용을 대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도 출석을 하고 내가 10년 동안 트럼프의 온갖 더러운 추잡한 일을 다 막아주면서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 나의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면서 일종의 뭐 양심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나 트럼프 측에서는 아니 과거에 증언을 거짓으로 한 적도 있고 했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건 배심원들이 해야지 되는 거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판사, 후앙머천 판사가 선고를 하겠죠. 한 케이스당 4년 징역형이랍니다. 최저 형량은 없대요. 이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한 케이스당 4년인데 처음으로 이 중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갈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 사이에 개그 오더를 위반을 하면 계속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의 딸, 판사의 스텝, 판사, 검사 전부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냈잖아요.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개그 오더를 위반을 하면 그래서 그거 하지 마. 입막음 조치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전까지는 입막음 조치를 다른 케이스에서 받았더라도 계속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 뭐 그 정도 돈 내가 못 내 하고 이번에는 그게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 유권자들이 움직일까? 트럼프가 바람둥이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계속 번번이 그 와이프를 배신해서 뭐 몇 번 이혼하고 몇 번 결혼하고 해서 자녀들도 뭐 세 여성에 의해서 몇 명의 자녀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스토리가 다 압니다. 그의 섹스 스캔들은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이 케이스는 다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던가 기밀 서류를 가져가려고 했다던가 그런 케이스보다 약하다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을 겁니다. 정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뭐 유죄 판결을 여기서 받아야지 돼? 아, 이게 유죄야? 아니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무죄가 되면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크게 무슨 정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유권자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무죄가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날개 다는 거죠. 거 봐라.
마녀 사냥이지 검사에 의한 판사에 의한 그런 그 정치적인 목적이었어. 항상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만 나올 때마다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 판사 아주 훌륭한 판사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 기소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좌파인 어떤 진영에서도 이건 좀 그냥 내버려 두지 좀 너무했어 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요. 보통 선거법 위반하면 이게 연방선거법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니까. 그럴 때는 연방검사가 기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방검사의 기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뉴욕 검사이기 때문에 뉴욕 검사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또 항소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이게 뉴욕 검사가 연방법에 대해서 연방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할 권한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뭐 중간중간 생중계가 되고 하는 동안에 여론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재판이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제이 심슨 재판 있죠. 오제이 심슨 재판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제이 심슨도 이게 장갑이 맞지 않아. 피 묻은 장갑이 내 손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무죄야 하는 것을 주장한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는 증거는 많은 게 있습니다. 돈을 주고 뭐 이랬던 일이 다 사실이에요. 다만 법적으로 이걸 이제 뭐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이렇게 엮어서 오제이 심슨 재판관들처럼 아주 애매모호하게 하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제이 심슨의 재판에서는 그가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흑인들이 다수였고 백인도 있었고 히스패닉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무죄로 나왔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또 백인 배심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또 유죄가 나와서 뭐 3천 몇백만 달러를 숨진 전 아내와 전 아내의 남자친구 가족에게 배상해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배심원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과가 본인에게 좀 나쁘게 나오면 배심원들을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날마다 여러분께서는 이 뉴스를 들으셔야지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지지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위크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뉴스위크는 뭐 그다지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태여 따지자면 약간 중도 우파 이 정도로도 볼 수 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매체들이 그동안. 그런데 뉴스위크가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좀 믿을 만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율에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믿을 만한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의 폴입니다. 이 폴은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와 ABC와 워싱턴 포스트가 하는 여론조사가 그 538이라는 그 여론조사 분석하고 하는 거기서 가장 유일하게 별 3개를 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 좋아져서 3월 달에는 47% 대 46%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갑니다. 2월 달에는 4%포인트였거든요. 점점 지금 추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시건대의 그 경영대학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3%까지 나왔습니다. 3월 달보다 이것 4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뭐 뉴욕타임스 시에나와 비슷하죠. 그래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3월 달보다 지지한다 하는 비율이 5%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네요. 41%, 바이든이 더 잘할 거야. 35%, 16%는 트럼프, 바이든 아무도 안 믿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ABC나 입소스,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계속 40% 아래까지 있었는데 1월달, 2월달에도 3월달 들어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추세, 상승세라는 것은 바이든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게다 대고 저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아무리 영향력이 전혀 없어도 이 재판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막 기소되고 할 때까지는
트럼프가 저러면 어떻게 하고 막 사람들이 돈도 주고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 자체에 대한 평결은 배심원들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것만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보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3월 소매 판매요. 전문가 예상보다 높은 0.7%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솔린 판매 빼면은 이것보다 더 큰 1% 증가율. 2월 달에 지출도요. 원래 이제 한번 발표하고 나중에 또 한번 정확하게 하잖아요. 예상보다 더 괜찮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경제가 침체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예비비 같은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지출을 늘리지는 않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존 등의 인터넷 소매 업체의 매출이 2.7%나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인 증가율을 조금 끌어올렸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로서리, 가솔린, 일반 스토어에서도 좀 매상이 올랐고 3월의 마지막 날이 이번에 부활절이었던가요? 식당 매출이 이게 늘어난 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좀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외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 6.5%,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0.4%가 늘어났습니다. 항상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밖에 나가서 우리 식구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아니면 내가 한번 살게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줄어든 데도 있어요. 매출이 자동차, 의류, 가구, 가전제품.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가격 내리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엄청 나쁘던데요. 2월 달에 그 지출도 원래 0.6% 증가였습니다. 발표했는데 0.9%로 3분의 1은 더 증가했다는 거네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2월 달과 3월 달에 강한 소매 판매는 전체적으로 국내 총 생산은 조금 뒷받침을 해주겠죠. 그래서 첫 올해 1, 4분기 1월, 2월, 3월에 GDP 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좀 미국이 괜찮았잖아요. 경제가. 그런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자율. 그럼 어떻게 되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자율 인하 시기가. 이로 인해서 또 올해 연말부터 이자율을 인하할 것 같다 하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오늘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은 세금 보고 마감 날입니다. 하도 뉴스가 많아서요. 저도 세금 보고 마감 날이라는 것을 주말에서야 알고 어떻게 주말에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그 연기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 텍스데이를 맞아서 AP통신이 이 세금 보고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50%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텍스에 관한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낸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왜 억만장자들이 세금 부담을 더 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부자가 세금을 너무 조금 내니까 여러 가지 연방 적자도 줄여야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 또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인이 지난 36년 동안 의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조크가 아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나 사람들은 바이든이 부정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36년 동안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나마 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책을 써서 조금 돈 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로워졌다. 이 정도이지 36년 동안 의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 속했다. 맞는 말이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였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죠. 지금도 그렇고 처음 선거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난 자수성가 부자예요 했지만 그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돈을 물려받았고 세금 공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트럼프를 제외한 모든 대선 후보들은 전부 본인의 세금 보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부자라면서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뭐 연방 소득세를 어떤 해에는 $700밖에 안 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보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스마트한 어떤 그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트럼프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 자수성가했다잖아. 그리고 저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좋아지려는가 해서 투표를 했었던 것도 무척 많고요. 아무튼 뭐 올해도 당연히 세금 보고 공개를 안 하겠죠. 2025년도 말에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으로 딱 해놓은 것이 엄청난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5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걸 연장할 확률이 높은 거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의회의 구성 요소도 뒷받침이 된다면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연장을 하면은 국가가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계속 억만장자들만 엄청난 이제 감세 혜택을 보는 거고 이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꾸준하게 강조하는 게 1년에 40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의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최소한 세금은 25%는 내야지 됩니다. 이걸 그렇게 안 내니까. 트럼프도 2022년에도 보니까 그 바이든이 24% 정도 냈더군요. 세금률. 트럼프는 그것보다 반도 안 냈어요.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인데도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연방 세금은 2018년도에 벌기는 2,400만 달러를 벌었는데 연방 세금은 4% 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시죠. 이것도 그 국세청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당연히 이제 감사 이런 걸 해야지 되는 건데도 국세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계속 미뤘습니다. 나중에 나온 거예요. 2018년도에 2,400만 달러 벌고 연방 세금은 4%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2022년도에 57만 9,514달러 부부가 뭐 와이프도 대학에서 일하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연금이 뭐 40몇만 달러, 45만 달러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방 세금 약 24% 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도 안 냈고 하는 그런 거. 트럼프 전 대통령 현명한 절세라고 했지만 결국은 사기 혐의로 5억 4천만 달러 벌금을 내라는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항소 중인 거고요. 그 당시에 며칠 한 1, 2주일 됐나요? 아서 앵고론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의 사업 사기 행위는 양심에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큰 돈 벌었는데 금요일에 뭐 피크 때보다 50% 이상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트럼프 주식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애플이 이유는 중국에서 막 라이벌이 많아지면서 중국에서 판매가 조금 줄어들고 해서 삼성에게 휴대폰 1위 자리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삼성이 오랜 동안 차지하다가 지난해 말에 애플이 최고 판매 회사로 올랐는데 다시 올해 첫 3개월 동안요. 뭐 5천만 대 정도 아이폰 해서 예상보다 10% 적다는 거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540만 대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판매는 이 기간 동안에 8%나 최근에 늘어났거든요. 뭐 2억 9천만 대의 스마트폰인데 그거 보면 참 애플과 삼성의 점유율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삼성이 1위 자리를 되찾았고 애플이 2위 그리고 애플이 삼성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샤오미라든가 아니면 뭐 파웨이 이런 그 중국 회사와의 경쟁 때문에 지금 또다시 중국에서 판매 유지가 어렵다 하는 것 때문에 밀려나게 됐는데 12년 동안 삼성이 2023년 말에 그 애플에 잠깐 빼앗기기 전에 1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켓 쉐어가 한 20.8% 이번에 애플이 17.3%인데 샤오미가 14.1%까지 왔어요. 이건 또 왜 그러느냐. 중국이요. 휴대폰을 중국 공산당 무슨 뭐 공무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이 만든 그런 그 전화기를 직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도 여전히 애플의 마켓 밸류는 2조 7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애플보다 캐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삼성이 이제 S24 인공지능 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도 압박을 받죠. 아마 애플도 6월 달쯤 되면은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디테일을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생산 같은 것도 뭐 오랜 동안 연구하고 2,000명 정도 직원도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인공지능에 집중하겠다는 게 지금 애플의 입장이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의 텍사스의 어스틴에도 칩 공장이 있고 새로운 테일러라는 곳에 이제 칩 제조의 허브로 만드는데 미국이 64억 달러를 지원한답니다. 물론 그 전에 삼성이 이제 여기 한 뭐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에 투자할 때는 다 이런저런 것을 계산하고 하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와 텍사스 주지사가 얼마나 사이가 나빠요. 하지만 이런 데는 협조를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